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리뷰 코너고요.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 본 창업시장의 허와실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자주 올리게 된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사실 어제 올렸으면 하루 정도 좀 텀을 둬야 되는데 제가 사실 좀 일이 바쁘긴 바빠요. 근데 지금 제가 1편을 듣고 지금 그 스타트업을 정주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1편 저번에 찍을 때 조금 고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좀 오류 부분을 짚으려면 좀 빨리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실제로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조금 그 창업 시장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재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일단 먼저 저번에 조금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당시에 그 나왔던 등장인물 중에서 그 남도산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못 얘기했는데 1편에 나왔던 사람은 남도산이 아니고 한지평이었죠. 그리고 남도산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연애 편지에 이제 가상의 인물이었는데 이제 동명이인이 이제 뭐 동명이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어간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 제가 남도산이라고 했던 인물이 실제는 그 한지평을 제가 잘못 얘기한 거다. 요거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극중 서달미의 나이를 그 24살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다 말은 안 했지만은 좀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20대에서 30대를 위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목적이 한 20대 중반 이후에 그 청년들에게 이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지의 나이가 서달미의 나이가 서른은 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서른이란 나이를 수지의 나이가 서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왠지 뭔가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심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다시 추산을 해본 바로는 지금 극 중에 서달미의 나이는 30살이 맞습니다. 30살이 맞고 다만 이제 서달미의 나이가 30살이 돼버리면은 시대적 배경을 검증하는데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몇 가지 팩트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유년 시절에 서달미가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제 예상으로는 그 당시에 서달미의 언니 서인재가 그 서달미와 연년생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당시에 서달미는 그 평상복 그러니까 사복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니인 서인재는 그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둘의 나이 차이가 한 1년 정도고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닐까. 뭐 한 2년 차이라도 기본적으로 서달미의 그때 상황은 초등학교 6학년이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1년이 지난 시점에 서달미가 중학교 교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 한국 나이로 14세. 만 나이로는 13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달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의 그 시점이 대략적으로 한 2005년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그 드라마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서달미가 그 DDR을 되게 좋아하는 나이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언니는 펌프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던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DDR하고 펌프가 지금 아직도 그 오락실에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광풍이 불었던 시기는 1999년도였어요. 1999년도에 갑자기 이 DDR 댄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임이 오락실에 전국적으로 깔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고 환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 직후에 펌프 잇업이라고 해서 그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댄스 레볼루션은 위아래 상하 좌우만 있었고 펌프는 가운데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 귀퉁이 내각 그 대각선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5개의 버튼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댄스 레볼루션은 실제로 펌프잇업이라고 하는 게임에 먹혀버렸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부터는 실제로 오락실에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잇업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생들한테 정말 선풍적인 열기를 받았던 그 시기가 2002년도까지 그 이후부터는 되게 많이 쇠퇴가 돼서 지금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활발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가 펌프를 한창 즐기는데 양말에 빵꾸가 날 정도로 미친 듯이 즐기던 시기는 2002년도가 맞고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서인재 아까 그쵸 그게 근데 DDR이죠 심지어
근데 DDR인데 DDR에서 펌프로 넘어가는 시점이면 2000년도로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타임갭이 한 5년 정도가 생기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시기가 그 서달미의 나이가 14살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가 이제 2005년이라고 추정이 되는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그 뒤쪽에 이제 그 한지평이라는 인물의 나이를 보면은 1년 뒤에 이 친구가 대학을 간다고요. 그러면서 고등학생이었다가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아마 좋은 대학을 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1년 동안에 자기가 주식 계좌로 주식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재수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 나이로 20세였을 거고 만 나이로는 19살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충분히 타당한 얘기가 그 1년 전으로 추정되는 교복을 아직 입고 있었을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보육원에서 독립을 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보육원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 법정 나이가 만 18세란 말이에요. 만 18세가 넘어가게 되면 보육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만 가지고 딸랑 나왔다라는 설정이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게 이 당시에 미성년자는 주식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만 14세 이상이면은 자기 혼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2005년이면 15년 전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이 TVN의 그 스타트업 소개 인물 소개에 들어가 보면은 15년 전에 보육원에서 자립했다는 설명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 15년 전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인물 소개에 15년 전에 보육원에서 자립을 했다는 설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 그 당시는 2005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이 현재가 2020년이어가지고 한 뭐 2005년 2015년 전 정도 되고 그때부터 15년 전이면 2000년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15년 전에 보육원에서 자립을 했다라고 했는데 2화의 1분 30초쯤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그 달미 할머니가 한지평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 70이 여자 없으면 별일이지 해가지고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그 비꼬는 그 내용이 나와요. 반 70이면 35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의 기준으로 한지평의 나이는 한국 나이로 35살, 만으로 34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고요. 그러면은 15년 전에 보육원에서 자립을 했다 그러면 그때가 2005년이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4년, 5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그 달미의 나이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정을 하는 나이가 1화 내용을 잘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점으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했을 당시가 2004년에서 5년 사이니까 이 당시에 펌프와 DDR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시대적으로 그 조금 맞지가 않아요. 없진 않았을 텐데 굉장히 찾기 힘든 곳이라서 이거는 좀 저는 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년 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를 뭐 중학교 1학년 15세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얼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 맞고 그러면은 현재 수희지의 한국 나이는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해서 15년 뒤니까 30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20대 중후반을 위한 드라마가 아니고 사실 30대 창업하는 분들을 위한 드라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인 게 그때 그 서달미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고졸을 했고 대학교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의 그 계약직으로만 전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뭐 한국어, 영어, 뭐 일본어 이런 식으로 4개국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 뭐 독학으로건 어떤 식으로건 진짜 막 그 뼈 빠지게 일하면서 4개국어까지 뗀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칩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언어 하나 띄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대학교를 못 갔다고 했을 때 진짜 10년 동안 진짜 힘들게 일해가지고 30세까지 가면서 얻은 4개국어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말이 되죠. 그리고 2005년도라 그러면 확실히 투지폰이 한창 돌아다니던 시기고 스마트폰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2006년도쯤에 프라다폰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뭐냐 폰에다가 스마트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아이콘 찍을 수 있는 폰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면은 투지폰이 돌아다니던 시기니까 시기적으로도 실제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배달 어플 투자의 유치에 성공했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왜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투지폰이 돌아다니던 시기에는요, 사람들이 누구나 휴대폰을 들으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누군가는 돌아다니면서 언젠가는 이제 이 휴대폰으로 뭐 인터넷도 되고 모든 게 다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 정도는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게 이상하진 않는데 이걸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배달의 민족 자체가 나온 게 2011년, 그러니까 아이폰 5가 나오는 그 시기나 돼야지 이제 그때서야 앱 개발로서 그 배달 어플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초창기에 배달의 민족이 나왔을 때 그 어플의 개념 자체는 그 오프라인에 돌아다니는 전단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토탈 보려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생각을 한 거지, 배달 플랫폼을 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요. 시작부터 그걸 생각하고 시작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005년도에 배달 어플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막 배달의 민족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보면은 뭔가 이 서달미의 아버지가 그 시대를 앞서가는 뭔가 되게 깨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데 뭐가 불가능하냐? 투자를 못 받아요,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2005년도면은 투자 시장 자체가, 제가 2009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4년 전으로 다 백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뭐냐, 정말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되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벤처 투자나 이런 것들, 벤처 기업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창업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었다고요. 그리고 투자 시장이 훨씬 더 2009년도보다도 정립되기 이전이라고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배달 어플이 투자를 받는 게 말이 안 되냐? 일단 투자자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그 당시엔 이 생각이 굉장히 호황된 생각이고요. 그 당시에 투자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이면은 거의 그 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개념이 덜한 그런 개인 투자자가 꿈을 꾸면서 할 수 있었어도, 적어도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SH 투자 벤처 같은 그런 벤처 투자와 같은 그런 좀 명망 있는 VC들이 여기에 투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2007년도에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2007년도에 창업을 했고, 그 친구가 2007년도에 창업을 해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 뭐냐, 굉장히 재미있는 어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어플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노래방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오디션 파일을 만들어서, 그 영상하고 그런 오디션 파일을 만들어서 그 뭔가 이런 그 연예계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테이프를 만들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그런 음악 파일을 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 BGM도 나오면서 그런 이제 어플을 만들었다고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2007년도 정도면. 쫄딱 망했어요. 그게 왜 망했냐? 그 어플이 정확하게 슈퍼스타 K 나오기 2년 전에 나온 어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어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그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은 누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그게 시장이 먹히려면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오디션 어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이었다 그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줄어든다고요. 몇몇 연예인 지망생들은 그걸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변 확대를 해봤자 어차피 매출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고객층이 얇기 때문에 사실은 될 사업이 아닌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사업성 검증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VC들이 사업성 검증을 할 때는 아무리 미래 가치를 본다 그래도 5년 뒤 10년 뒤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그냥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추측만 가지고 처음에 투자 금액을 막 진짜 막 몇 억씩 꽂아 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발미 아버지가 투자를 받았다는 그 시점이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엔젤 투자는 아니었을 거고, 적어도 시드 이상급, 시드에서도 후반부급 한 3억 이상급이거나 아니면 프리시리즈급 정도는 되는 기준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2005년도면은요 이 배달 어플 이거 가지고 무슨 뭐 투지폰 가지고 막 그 거기 보면 가맹점들 되게 많이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무료 서비스로. 그 당시엔 그런 무료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냥 앱스토어가 자체가 없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가맹점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뭘 하겠어요? 뭐 인터넷에서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주문하고 그런 것도 익숙하지 않은 시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배달 어플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와서 뭔가 좀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게 다가올 모바일 시대에 뭔가 좀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요. 적어도 이 아이템은 2009년도 이후에는 나와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아이템이죠. 근데 2005년도에 투자자들이 보고 아이폰도 나오기 그 직전에 그 상황에 아이폰은 고사하고 다른 업체에서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출시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제 모바일 시대에 이런 아이템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가맹점들이 거기에 줄을 섰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조금 애매한 건데 결국 극중 서달미의 나이는 24살에서 30살 정도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 달미 아버지의 횡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 맞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극중 설정이나 실제 이 주인공들의 나이나 이런 그 상황적으로 보면 수지 나이는 지금 상황으로 한국 나이 30살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를 1화만 보고 나서 1화 기준 안에서 제가 이제 추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요거 하나가 되게 재밌는데요. 이 달미 할머니가 원래 분식집을 하셨어요. 분식집을 하셨는데, 시즌 1화에 이제 1분 17초 정도 되는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푸드트럭으로 바꿔서 이제 핫도그 장사를 하고 있죠. 이게 아마 PPL이 아닐 거예요. 거기 뭐, 치읓 무슨 핫도그라고 돼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브랜드는 아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 푸드트럭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나이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해봅시다. 2005년도 15년 전에 분식집을 하던 할머니가 15년 뒤인 지금 현 시점에 푸드트럭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분식집 하다가 그냥 푸드트럭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분식집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할머님께서 꼬박꼬박 떡볶이랑 그런 오뎅 같은 거를 팔면서 장사를 잘 하셨는데 거기 고객들을 보면은 초등학생들이거나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왔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학교 근처에 굉장히 상권이 좋은 그런 그 자리를 분식집으로 하고 있었을 거고요. 실제로 보면 이 할머니께서 계속 꼬박꼬박 이 그 분유통 같은 데다 이렇게 돈을 현찰을 이렇게 놓고 보관을 하는 되게 옛날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이 계좌를 못 트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뭐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한다기보다는 그 분식집하고 뒤에 있는 살림집이 하면 그 할머니께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야 그 달미라는 애가 그 할머니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붙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아마 그 계속 2005년도부터도 사실 부동산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버티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면 누군가 임대를 올리고 막 꿰차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분식집 달미 할머니의 그 자가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달미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현명한 시점에서 보면은 학교들 근처에 있는 상권은 항상 살아 있고 학교가 옮겨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정도면은 그런 이제 서울 지역이면은 그러니까 아마 달미 할머니는 거기에서 계속 계시면서 지금까지 수익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피보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에 한국 요식업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998년도에 IMF로 인해서 이제 이제 경기가 죽어 나가면서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이 2004년도, 5년도, 6년도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경기 회복이 돼서 2007년도 이제 좀 정점을 찍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2005년도 요식업 시장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잘하던 분식집이 푸드트럭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달미 아빠가 투자 유치까지 성공을 했지만 그 직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아마 투자 유치는 당연히 못 받았을 거고 회사가 폐업의 단계로 갔을 텐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회사에 부채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 도중에 보면은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막 쫓겨날 판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자본 잠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본 잠식이 없다 그러면 자본금으로 임대료를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요식업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달미 아빠의 그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그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채를 정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시점이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달미 할머니하고 그 달미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결국 가게를 처분하고 이렇게 가면서 푸드트럭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2009년에 이제 미국 경제대공황 나오게 되면서 그 시점에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그때 타격을 받고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잘하던 분식집을 가지고 갑자기 푸드트럭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바꾼다라고 하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그거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할머니께서 그걸 운전을 해가지고 이동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물론 뭐 달미가 운전을 한다 그런 말은 되는데 어쨌든 요 피보팅에 대한 시점이 제가 아직 전체를 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지금 1편만 보고 나서는 그 사이 연결고리가 보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뭔가 이런 내막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좀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달미 할머니가 그 분식집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쯤이면은 이제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데 나와가지고 솔루션을 받아서 막 이렇게 대박을 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어쨌든 거기서 꾸준히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런 그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생까지 막 이렇게 그 뭐냐 왔다는 거는 그래도 음식 솜씨가 꽤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정도 되면은 전통적인 분식집 맛집으로 소문이 날 테니까 3대 천왕에 나왔던 골목 식당에 나왔던 어떤 식으로든 대박을 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있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 핫도그도 굉장히 맛있게 잘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손맛이 있으신 거라 기본은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이 푸드트럭이 실제로 이 달미 할머니께서 그 연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한 이 정도 고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 저는 아쉬워요. 이게 이제 약간 그 달미가 그 언니인 그 인재의 그 마지막에 했던 던진 한마디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남도산이라는 친구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기가 되는 건데요. 이 시즌 1 1화의 44분쯤 보면은 그 달미 언니, 그러니까 그 인재 서인재가 그 달미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고맙다고 하면서 염장을 지릅니다. 그 염장을 지르는 게 뭐냐면은 뭐 내가 그때 한 선택이 맞았다라는 식으로 염장을 지르는데 저는 사실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금수저 흑수저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 드라마가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인 총평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좀 이르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달미 언니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둘 다 아빠한테 남아있는 게 온당한 일이었냐는 거죠. 그럼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엄마를 배신한 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빠란 말이에요. 물론 뭐 그 뒤에 재혼을 한 거는 조금 미묘한 일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봐도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요소는 없거든요. 엄마가 뭐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언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고 사실은 둘 다 엄마한테 가거나 둘 다 아빠한테 갔으면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 달미 언니가 그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달미에게 했던 이 말, 회사에서 공 없는 야근이나 하면서 최저시급만 못한 월급 받으면서 살겠지 하면서 뭔가 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면서 이제 염장을 긁는데 제가 적어도 봐온 바로는 그 달미의 언니 인재가 그렇게까지 악역으로 나오진 않아요. 약간의 빌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막 완전히 막 초특급 악역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이익관계,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가는 사람인 거고 자기 삶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거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또 괜찮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거는 사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회사에서 공 없는 야근이나 하면서 최저시급만 못한 월급 받으면서 살겠지. 야, 이거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아픈 소리 아닙니까? 심지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 지급이에요. 근데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제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지분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반대급부를 주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 됐건 아니면은 그 어떤 꿈을 가지고 지분을 갖고 합류한 사람이 됐건 대표 본인이 됐건 적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 하는 일은 그냥 회사에서 공 없는 야근이나 하면서 최저시급만 못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꾀재재한 옷차림을 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예, 뭔가 좀 이렇게 트어지면 꼬매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글쎄요. 만약에 그 옆에 어떤 직원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 얘기가 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대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요소인 거죠.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기 위한 얘기를 하면서 니들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 서울대 연고대 가서 막 인류대 가가지고 막 무슨 뭐 취직 잘하려고 공부 미친 듯이 해서 가서 높은 연봉 받는 거보다 진짜로 회사의 사장이 돼서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인드 자체가 썩어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 대학 잘 나온 애들 월급 주면서 산다는 식으로 그렇게 폄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 대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사의 대표도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리고 뭐 이 달미 언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빠의 그 후광을 딛고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장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빵빵하게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대표가 중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스타트업의 대표가 하는 활동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중견기업의 대표가 돈 걱정 없이 그냥 직원들한테 월급 주니까 니들은 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드라마 전체를 거쳐보면은 그 달미 언니 인재가 실제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는 맞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절한 대가를 주고 끌어와 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굉장히 합리적인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고, 근데 회사에서 공없는 야근이나 하면서 최저시급만 못한 월급 받으면 살겠지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깔본 듯한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은 아쉬움을 남겨주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대기업의 회장이나 아니면 뭔가 그 대기업에서 뭔가 뭐 이사를 하고 있거나 임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볼 때 그런 식으로 던지어서 뭔가 약간 그 악역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대사로는 뭐 이상하지 않지만,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진짜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과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대사로는 상당히 부적절했고 좀 많이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뜬금 리뷰는 자주 올리려고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거의 그 에피소드 하나당 2개씩은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2-3달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올리려고는 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빨리 올릴 생각은 없었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그 앞부분에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가능한 빨리 바로잡고자 이렇게 2번째 시즌을 올렸고요. 3번째 타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이거 어차피 이 리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또 제가 창업 강좌 또 올려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고 아마 빠르면은 일요일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한번 새로운 컨텐츠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